남편의 외도로 충격받은 애기 엄마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비밀 이야기를 써리모에게만 살짝 제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나 10년을 사귀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아니 더 뜨거워졌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연애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어요.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들 1명 키우고 있고요. 종알종알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이 귀여운 3살짜리 아들이 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답니다. 육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 아들이 예뻤으니까요. 남편은 늘 바빴어요. 집에서 20분 거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 매출이 좋은 편이라 매일 밤 10시 정도에 귀가했어요. 우리 사랑의 결실인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도 행복했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니 독박 육아를 감수했죠. 그런데 출산하고 나니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딱 1번 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누워있는 작은 아기에게 해줄 일이 왜 그렇게 많던지. 아이가 자면 같이 자라는 말도 반은 틀려요. 아이가 자면 숨 죽여 부엌에 나가 젖병 소독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 주문하고 집안일에 식사 준비도 해야 하니 하루 종일 너무 할 일이 많아 늘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늘 피곤하기도 했고요. 손목, 허리는 끊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과 관계를 갖는다는 건 일종의 사치처럼 생각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구내염도 달고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관계를 가질 생각 자체를 못했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에게 살짝 물어보면 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관계냐고 생각이 있다가도 너무 피곤해서 잠 보충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얘기 나누곤 했어요. 남편요? 남편은 몇 번 저를 찔러보더니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거부하면 화내는 거요. 생각해보니 그런 적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형식적으로 저를 찔러본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기나 하냐? 자기 딸이랑 살림 차렸다고요. 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즐겁게 만나자고 손가락 걸고 진짜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원하는 대학에 갔고요. 우리는 남들이 질투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둘 다 이성을 처음 사귀어 봤고 남편이 군대 갔을 때도 저는 묵묵히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늘에 맹세코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은 적은 단 1번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만 사랑하고 의지했어요.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게다가 살림을 차렸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 여자의 엄마라는 사람의 2년 놈은
정말 미친 것 같다. 어떻게 부인이 돼서 그렇게 무딜 수 있냐. 어서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 엄마는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잖아요. 남편은 아침 10시에 사업장을 오픈하고 종일 일해요. 그런데 그 여자와 낮에 데이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소름 끼치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연락하는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했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철저하게 아이와 함께 했어요. 가끔 낮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다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바쁜가 보다, 누굴 만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퇴근할 때는 남편의 차에 폰을 두고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시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 있는 분이세요.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고,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외제차를 사주셨어요. 지금 남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도 아버님의 건물입니다. 시부모님은 성품이 온화하세요. 저희에게 부담 주시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도 없더라고요. 그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살고 계시고 제가 육아로 힘들 때 아이 맡기고 볼일 보고 오라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재산이 많은 관계로 그 재산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고 남편에게는 좀 냉정하고 무섭게 대하실 때가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님에게 꼼짝 못해요. 그 여자의 엄마라는 사람의 전화를 듣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상대 여자는 남편과 1년간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래요. 그 여자는 노래방 도우미였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집을 나와 남편이 얻어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여자 집에서도 난리가 난 상태고요. 그 여자의 엄마는 자기 딸이 애들을 내팽개치고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헤어질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당신 남편 얼른 정신 차리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눈을 피해서 낮에 원룸에 드나들었다고 들었어요. 낮에만 만났나요? 남편이 사업하는 곳에서 해외로 워크샵 간다고 했어. 5박 6일간 호주에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아이랑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기분 좋게 짐 꾸려줬고요. 남편은 호주에 가서도 매일 연락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랑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남편의 완벽한 연기에 속은 것이었죠. 그 여자의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첫 남자였고 천사같이 예쁜 내 아기의 아빠인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바로 시댁으로 갔고 아이는 잠들어 있더군요. 시부모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얘기했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퇴근했고 아버님은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엄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에게 몇 대 얻어맞았어요. 아버님에게 그런 면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한없이 자상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님도 남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고 물어봤고, 사실 노래방 도우미인데 아이 셋 딸린 애기 엄마라고 순순히 고백하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는 사이가 깊어지고 그 여자가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급하게 집을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무 미안하다. 당장 관계를 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 모습에 바보 같게도 마음이 약해져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랑 깨끗하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남편의 동선을 보고받게 되었거든요. 또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다가 들켰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리는 남편 때문에 너를 괜히 용서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둘이 이혼하면 손주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몰랐는데 월세만 3천만 원이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갑자기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떠봤죠. 여전히 교활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들려고 해도 이제 너는 빈 껍데기뿐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내 소나기에 있다라고요. 아버님은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둘이 데이트하자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맛있는 밥 사준다고 하면서요. 그날은 몇 년 만에 거울을 제대로 본 날이었어요. 캐리어우먼이었던 저는 늘 단정하게 꾸미고 다녔거든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장소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 일식당이었어요.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놀라시더군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꾸미지도 못하고 다녔을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며 제 손등을 어루만졌어요. 아버님과 식사를 하고 바에서 가볍게 한잔했어요.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취한 느낌이 들었어요.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는 이제 잔다고 걱정 말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문자가 왔어요. 시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정말 여러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다며 오늘은 방을 하나 잡아줄 테니 편하게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특급 호텔에서 아이 없이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오케이 했죠. 아버님은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저는 아버님도 그동안 아들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아버님 밑에서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왈칵 났어요. 아버님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고 순간
우리는 불꽃이 튀어 일을 치르고 말았어요. 아이 낳고 남편과 한 번밖에 관계를 안 가졌는데 속으로 어머님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대인 남편보다 훨씬 매너도 좋고 건강하고 남자다웠어요. 우리는 그날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걱정된다며 경이 트기 전에 집으로 가셨고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서 5시에 오니 낮에 시간이 좀 되기도 했고요. 아버님이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연락을 하시면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약속하신 재산 정리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의 잘못으로 이제 너는 껍데기뿐이다. 사업장의 수입도 며느리에게 다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남은 재산을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힘도 없어요. 어디 가는지 타임라인에 다 나오니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제 소나기에 있어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도 똑같은 복수를 할 수도 있다. 내가 못할 줄 아냐? 당신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 앞으로 된 거 하나 없지 않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과 나가고 싶을 때 나갑니다. 시간이 언제가 됐던 가네요. 하루는 퇴근한 남편에게 나 이제 나가서 좀 놀다 오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시간에 어딜 나가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향해 말해줬죠. 안 가르쳐줘. 어쩌면 당신이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 머리 잘 굴려봐 하며 약 올리고 나왔어요.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딜 나갔냐고요. 그렇지만 말할 필요 있나요? 잘 연구해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왔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대로 하고 다닙니다. 제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아버님과 함께 하려고요.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제 마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을 사귀어온 남자, 아주 큰 잘못을 한 여자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와 일을 치렀기 때문이죠. 결혼이 3일 남았는데 저는 결혼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써리모 채널에 제보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오빠는 모범생이고 부모님은 양가 조부모님의 은혜를 입어 매우 풍족하게 살고 계시고요. 제가 어릴 때 뭘 갖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은 바로 다 채워주셨어요. 한 번은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바로 고급진 첼로와 실력 있는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겨울에 스키를 타고 싶다고 하니 몇 주 동안 계속 스키장에 데려다 주셨고요. 당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2층에 당구대를 사놨고요. 물론 탁구대도 있죠. 부모님은 오빠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남매는 안 배워본 것이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보험, 연금도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직업이 없어도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저에게 한 고학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학 입학 후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잘생긴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배는 다른 여아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선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껏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매일 동아리실에 들렸습니다. 하루는 동아리 모임 때 과음하고 개워내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없이 수습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무척 창피했지만 잘생긴 사람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니 선배에게 마음이 더 쓰였답니다. 선배 친구들의 말로는 선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술에 취해 개원했을 때 치워주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저에게 마음이 있나 보다고 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MT 때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우리 동아리는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들이 꽤 많았어요. 아마도 잘생긴 선배를 보러 가입한 여아구들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대성리로 MT를 갖고 조를 나눠서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기쁘게도 선배와 같은 조가 되었고 선배 옆에 나란히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은근슬쩍 선배의 옷깃을 스치기도 했는데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게임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 둘 잠을 자러 갔어요. 저는 엄마를 닮아 주당입니다. 그런데 선배도 그렇더군요. 우리 둘은 끝까지 남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부모님 얘기부터 학교 생활 등등 대화가 끊이지 않아 너무 좋았죠. 그때 선배가 제 눈을 보더니 우리 이제 사귀자. 널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식 커플이 되었고 동아리 여아구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어요. 선배는 정말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선배 고향은 지방인데 부모님이 학교 근처에 투룸 아파트를 사주셔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배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선배는 사생활이 아주 깨끗했어요. 언제든 선배 집에 와도 된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저는 선배 집에 들러 집을 치워주기도 하고 제가 잘하는 요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겼고 2년 후에 저도 선배 회사 근처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선배는 제가 첫 출근하는 날 회사에 꽃바구니를 배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연애를 하던 중 저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던 선배가 청혼을 하더군요. 이제 우리 다 사회생활을 하니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혼전 순결을 중요시하던 저는 선배의 말에 고민이 되었지만 선배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선배의 집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이 어려웠지 그 이후로는 당연하게 그 행위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게 피임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의 부모님이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식당을 예약해서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은 무척 자상하고 신사적이었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인사를 마치고 저희 부모님께도 선배를 소개했고 별 무리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선배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서 그냥 들어와
왜 새삼스럽게 배를 눌러? 하고 말했더니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밖에 나가 봤더니 선배의 아버님이 오셨더군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이상했어요. 아버님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집에 들어오셔서 며느라, 내가 승훈이의 새아빠라는 거 모르지. 승훈이가 7살일 때 승훈이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 나는 승훈이 엄마랑 재혼하고 두 모자만을 위해 일했어. 승훈이는 너무 착했고 바르게 살아왔어. 앞으로 잘 부탁해라고 하셔서 같이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한 선배도 새아버지가 오신 것을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유심히 지켜보니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님은 서울에 약속이 있을 때면 가끔 선배의 집에 들러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선배 자취방에서 식사하고 집에 갔고요. 어느 여름날 비가 왔는데 날도 습하고 기분도 안 좋아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찰나 아버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얼른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아버님을 맞이했어요. 아버님은 별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국밥을 포장해 왔다고 하시며 놓고 가시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하고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선배는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아버님과 어색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승훈이를 키우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승훈이가 상처받을까봐 정관 수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새아빠가 어디 있나 싶어서 감동을 받았고요. 아버님은 제게 술을 따라 주셨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버님이 먼저 술에 취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선배 방에 눕혀드리고 나오는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사실 아버님은 신혼 때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병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고 하면서 가끔 전 부인이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혼한 부인은 절대로 먼저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건강관리 잘 하려고 신경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충분히 자상한 배우자라고 선배도 아버님을 닮아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이가 드니 전 부인이 그립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60대의 눈물을 보니 정말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재혼한 어머님 앞에서는 전혀 내색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 너무 민망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선배가 아버님처럼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결혼하고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크게 싸움이 났어요. 그동안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었는데 바로 풀었습니다. 저희가 싸운 이유는 결혼식 때 사회자 문제로 의견이 달라 결혼을 한 해 만에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선배와 다투고 나서 퇴근 후 선배의 집에서 저녁을 먹던 루틴은 깨지고 말았어요. 그날 아버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연락을 하셨어요. 제게 밥을 사주시면서 잘 풀고 좋은 부부가 되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그 서러움을 아버님께 얘기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어서 해결하기 바란다면서 신혼집에 가서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싸울 일이 더 많으니 이해하고 풀고 지내라며 제 등을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하면서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듯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버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선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아버님과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참 잘 하셨어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요. 첫 번째 부인을 하늘나라로 보낸 아쉬움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신 아버님과 잠을 자다니 저 같은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아버님의 자상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나 봅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식이 사흘 남았는데 말이죠. 아버님은 우리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엎을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님과 관계를 끊을 생각도 없고요.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아버님과 만나볼 생각입니다. 저를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숙이는 남편 병간호를 하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은 색다른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은숙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고를 당하여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은숙의 남편은 무녀동남 외아들로서 은숙이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전신마비로 병석에 누운 지도 어언 4년이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고 얄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남편을 외면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기도 하였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고아원에서 입양해 온 것이었다. 남편은 학창시절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성격으로 거칠게 변했다고 하였다. 은숙이 결혼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툭하면 가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명규는 입양한 아들을 귀하게 키웠다고 들었다. 명규는 아내가 병으로 숨지고 나서도 아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했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건달처럼 지내다가 명규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단숨에 합격한 것이었다. 은숙은 남편의 출생에 대해 집착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결혼 후 생활에만 성실하게 해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온라인 게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남편의 월급 중 반 이상을 게임에 쓰기 시작했다. 은숙은 아마도 시댁 살림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어려웠으면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상한 명규가 옆에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상처하고 홀로 사는 명규는 그녀를 자상하게 살펴준다. 그리고 남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지만 읍내에서 자영업으로 베이커리 체인점과 편의점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은숙이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업무 차 시청에 자주 들렀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남녀를 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어쩌면 결혼하게 된 동기도 명규 때문이고 남편을 떠날 수 없는 것도 명규와 먼저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명규는 상처한 지도 10년이 지났건만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명규는 곧 50이 되는데 은숙이 볼 때 명규 정도면 재혼해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규는 혼자 사는 것도 운명이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은숙은 남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명규를 생각할 때 늘 짠하다. 머리카락은 파뿌리처럼 하얘졌지만 아직도 훤칠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 몸 관리를 잘 해 뱃살도 없다. 그리고 언제나 매너 있고 긍정적이어서 지인들로부터 호감을 받는데도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이 없는 것이다.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탓에 은숙은 명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그녀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 생활이었다. 명규는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꼼꼼하게 한다. 은숙은 집안일을 하면서 점점 명규를 의식하게 되었다. 집안에서 명규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뒤통수가 따가울 때가 있다.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면 명규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에 많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은숙은 한 번 한 결혼 생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은 아내,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적처럼 남편이 지금이라도 병상에서 기적처럼 짠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명규가 그녀의 수고로움과 외로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30이 다 되어 남편 병수발에 지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명규가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하지만 명규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는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애써 밝게 지내려고 하는데 말이다. 은숙은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밤도 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명규는 아들의 몸 상태보다는
며느리를 염려하는 말이었다.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해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내 몸이 걱정되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버님 명규의 애정이 담긴 말과 온화한 눈빛은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명규는 자신의 말에 눈웃음을 짓는 며느리 은숙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답답하면서도 뿌듯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규에게 예의를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오래전에 세상을 달리한 아내가 생각났다. 그의 아내도 그녀처럼 맑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앳되어 보이면서도 나긋한 며느리의 자태. 그는 아들이 장가 하나는 참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은숙은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명규에게서 요즘 느끼한 시선을 느끼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온 은숙은 무척 피곤했다. 잠깐만 등을 붙이고 나서 샤워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박 잠이 들었다. 그녀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든 시각에 그녀의 방문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 아가, 내일 바쁘니?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명규였다. 은숙은 종일 근무에 계속되는 병간호 탓인지 방문 밖에서 명규가 자기를 부르는 지도 모르고 곤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이민우가 그녀를 또 다시 불렀다. 예, 내일 내가 해줄 일이 있는데. 은숙은 잠에 깊이 취한 상태이기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명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결혼식 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봐요. 며느리 잘 들였네 하고 칭찬을 들었다. 며느리는 실력도 좋지만 외모 또한 출중하다. 이런 며느리가 남편과 깨볶는 신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는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예, 좀 일어나봐 하고 다시 말했지만 매일매일이 과로 상태인 며느리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들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사돈도 병문안을 왔다. 하지만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사돈 어른이 며느리를 데려간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고 명규와 같이 살고 있는 예쁜 며느리가 지금 내 앞에서 자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쁜 며느리에게 기쁨을 줄까 생각하며 며느리 옆에 살짝 누웠다. 그때 며느리의 입에서 여보, 너무 좋아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꿈속에서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건강한 성인이 남편과 한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으니 꿈에서 만나고 있나 보다. 그때 며느리는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다. 잠시 뒤척이더니 내 목덜미를 끌어안은 며느리에게 나는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30이 다 된 며느리, 혼자 된 지 10년이 넘는 호래비는 서로를 달래주고 있었다. 은수가,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줘. 명규의 간절한 말에 은숙이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도 평소에 명규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아버님, 그렇게 제가 좋으세요? 당연하지. 아가야, 은숙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 살고 싶은 남자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로 측은했다. 은숙은 힘든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꼈고 명규의 자상함에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다. 명규와 이런 일이 있다니. 하지만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은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들은 정말 안 됐어요. 아까 병원에서 들었는데 이달을 못 넘긴대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저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은숙이와 명규는 한 방을 썼다.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은숙이는 명규를 밀어낼 생각이 없다. 입양한 아들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명규, 그리고 지난날 자는 체하며 아버님을 불러들인 나를 달래준 귀여운 명규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규에게서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느낀 것도 감사한 마음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허락해 주었다. 그로 인해 명규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은숙의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다. 슬픔 속에 장례를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 명규와 은숙이는 한동안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사후 관리를 다 마친 후 명규는 은숙이에게 청혼했다. 은숙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명규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때 은숙이는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아버님이 제 방에 들어온 날 사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자는 체한 건 다 연기였어요. 라고 했다. 명규는 사실 며느리가 잠드는 지 매일 며느리 방문 앞을 서성였다고 고백했다. 그 두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살기가 뭐해. 은숙은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고 살던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았다. 명규는 운영하던 가게 2군데를 정리하고 이사한 지역의 작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게 되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혹여 누가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부부예요 라고 하고 웃을 뿐이었다. 그 둘은 더 이상 배우자를 먼저 보내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끔찍하게 챙겨준다. 누가 당신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둘 사이에 예쁜 아이 하나 낳아서 물고 빨며 키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이번 설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 그 이유는 아름다운 얼굴은 기본이고 마음도 예쁜 내 사랑하는 며느리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60대 초반이다. 아들 며느리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는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다. 아들이 며느리를 소개하기 몇 달 전의 말이다. 아내가 투병 생활하면서 식이요법을 했는데 그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아내는 힘없이 방에 누워 있었고 나는 서툰 손으로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만 앞섰지 내 몸 편하려고 집안일을 돕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아내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하늘나라로 갔고 야속하게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의 사진을 보는 것도 힘들어서 아들을 붙잡고 울기도 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잔혹한 말이다. 아버지, 아무래도 전 설 당일 새벽에야 내려갈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명절 전날까지 일하거든요. 아버지가 혼자 명절 준비하려면 힘들 테니 먼저 와이프를 내려보낼게요. 젊은 세대기 시댁에 혼자 온다고. 진짜로 내 와이프는 아버님 생각해서 미리 일 다 해놓고 친정에도 먼저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외아들은 혼자 사는 이 호래비를 생각해서 며느리를 먼저 보내 명절 음식을 장만하라고 전화를 걸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시아버지 집에 며느리가 혼자 와서 이틀이나 잠을 잤고 명절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척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 바쁜 일 다 마치고 며느리와 함께 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아들 녀석은 혼자 사는 내가 명절 음식을 만들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며칠간 집안 대청소를 하고 명절 때 먹을 재료들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딩동, 드디어 저녁 때가 되자 내 보금자리인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의 벨소리가 울리며 사랑하는 며느리가 양손 가득 무겁게 보이는 짐을 들고 현관에 들어섰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아범이랑 같이 오지 그랬냐? 다 늙은 시애비 비위 맞추느라 이렇게 무리해서 온 거야? 손에 든 건 뭐야? 하, 멀리 온 데다가 장까지 봐서 온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너무도 놀랐다. 와이프 젊었을 때의 이미지와 무척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 자란 그대로 익숙한 얼굴을 골랐나 보다 생각했는데 웬걸 예쁜 얼굴에 덤으로 착하고 상냥하기까지 했다. 며느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는데 많이 바쁘지는 않다고 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호래비가 된 시아버지와 같이 국적북적하게 살고 싶다고 했단다. 요즘 아이들이 어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는 봤나? 며느리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과 과일을 잔뜩 사들고 현관에 왔다. 어머, 벌써 시장을 다 보셨어요? 아버님이랑 마트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지런하시니 살도 안 찌시죠? 며느리는 내가 미리 시장을 봐온 것에 대해서 무척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음식은 바로 해 먹어야 맛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차려서 먹어요. 외모가 좋은 사람은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서 성격도 좋고 너그럽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며느리가 딱 그랬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이것저것 꺼내어 손질하더니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그동안 혼자 식사하시느라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했죠. 매운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이상하게 골뱅이 무침은 참 잘해요. 집에 있는 조미료도 쓰지 않고 맛을 제대로 내니 너무 신기하다. 작년에 마누라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된 나는 늘 밥을 대충 먹거나 사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음식을 차려주니 뱃속에서는 신이 났다. 그래도 며느리가 수고하니
미안한 마음에 오늘은 먼 길 와서 피곤할 텐데 씻고 일찍 쉬지. 그러니 이 호랩이 생각해서 쉬지도 못하고 말야. 미안하다. 아버님, 버스로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좌석이 좋아서 거의 누워왔고 편하게 계속 잠만 잤는데요. 아버님이 잘 잡수시니 너무 좋네요. 그럼 저는 샤워하고 올게요. 나를 보며 생긋 웃는 며느리가 욕실로 들어가 버리자 내 유일한 혈육인 아들의 젊음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파에 디스듬이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 소리가 들리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노망이 났나? 아무리 예뻐도 저 여자는 얘 여자가 아니고 내 아들의 부인이란 말이야. 진정하려고 애써봤지만 욕실에서 나는 물줄기 소리에 촉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오늘의 피로는 샤워로 푼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개운하네요. 화장을 다 지우고 깨끗하게 씻은 며느리의 생얼은 내가 좋아하는 국민 여배우보다 더 예뻐 보였다. 며느라, 얼른 정리하고 자야겠다. 아버님, 저랑 안 놀고 그냥 주무시게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 둘이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처음인데 맥주 한잔 해요. 며느리는 아까 들고 온 장바구니에서 캔맥주를 4개나 꺼냈다. 그것도 가장 큰 사이즈를 사온 것이었다. 아니 그걸 무겁게 뭘 사왔니? 우리 집 냉장고에도 늘 술이 쌓여 있는데 우리는 마른 안주를 꺼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자 금세 맥주 4캔은 바닥이 나버렸다. 예쁜 며느리와 먹는 술 맛은 솜사탕보다 더 달았다. 이대로는 아쉬우니 전에 선물 받은 와인을 꺼내와서 마시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와인을 급하게 마시더니 저 태어나서 오늘처럼 많이 마신 날은 처음이에요. 예쁜 며느리가 무리하는 것 같아 부축해서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정리하고 잘 생각에 방문을 나섰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 내 옆에 있어줘. 술에 취한 며느리는 아마 나를 자기 남편으로 생각했는지 내 팔을 잡으며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냈다. 아들이 며느리를 인사시키러 온 날,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아들도 엄마 같은 스타일을 잊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짠한 마음과 동시에 여자 보는 눈이 이 애비를 닮은 것이 귀여웠다. 평생 인꼬부부로 산 나는 그날처럼 아내가 보고 싶은 날이 없었다. 아내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기 몇 달 전에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아내가 없으니 아쉬운 것 투성이다. 아내가 살아만 있어준다면 맨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내만을 위해 살 것이다. 아내의 사후 처리를 하며 가장 슬펐던 것은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마음으로는 아내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관공서나 은행, 보험사 등에서는 아내의 사망을 확인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 아내는 나 몰래 보험을 잘 들어놨다. 보험 수익자를 내 앞으로 해놨고 사망보험금을 확인한 순간 나는 다리가 풀리고 말았다. 생각보다 큰 액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돈 없어도 되는데, 아내만 있으면 되는데, 아내는 없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내는 아들 결혼시킬 돈을 충분하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내 아들이
집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큰 돈을 남기고 갔나 보다. 내가 사는 집을 팔고 아내의 보험금 일부를 합쳐서 아들 명의의 집을 사줬다. 며느리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들 못지않게 돈을 잘 벌고 있다. 며느리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참 착하다. 혼자 된 시아버지가 굶을까봐 새벽 배송으로 밀키트를 보내기도 하고 집에 내려올 때 양손 가득 직접 끓인 국, 반찬을 들고 온다. 그런 며느리와 얼떨결에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함께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준석 씨가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 그런지 집에 와서 자기 바빠요라고 하는데 며느리의 외롭고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게 되었다. 명절 새벽에 아들이 집에 왔다. 새벽 2시에 나섰다는 말에 고생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와 있었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와 더 스스럼 없이 지냈다. 며느리는 연기를 잘 해주었다. 아들 내외는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 아들은 우리 아이 생기면 아버지도 이사 오세요. 손주 재롱 보고 사셔야죠.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고 갔다. 나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용돈을 쥐어주었다. 보고 싶으면 연락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금니를 꽉 물고 참았다. 60대 초반인 지금 나름 청춘이라 자부하고 있다. 주변에서 소개시켜 주는 여성을 만나봐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다. 호레비 주제에 뭘 따지냐고 비아냥거려도 할 말이 없다. 며느리와 환상적인 날을 보낸 나라는 놈 당장 며느리를 만나러 가고 싶지만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겠다.